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승미소입니다. 어제 라이브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루 쉬려고 했는데 다시 또 방송을 합니다. 오늘은 지난번 번개 때도 그랬고 어제 실시간 라이브 채팅에서도 많이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달러 패권이 끝나지 않겠느냐, 페드가 결국 신용화폐 시스템을 포기하고 근본위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금융위기가 다시 한번 온다면 미국의 달러 기축통화 패권, 이게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방송이 다른 유튜버나 다른 언론에서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2019년 경제위기 가능성, 이로 인해 달러 기축통화 패권 사라질 것인가, 이 주제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될 게 그동안 기축통화 역사입니다. 글로벌 기축통화가 지난 약 500년 동안 어떻게 흘러왔냐면요, 가장 먼저 기축통화 패권을 차지했던 나라는 포르투갈입니다. 1400년 중반에 포르투갈이 엄청난 나라였죠. 그 포르투갈이 스페인으로 넘어갔고, 스페인이 약 110년간, 옆에 있는 숫자 110년은 이 기축통화 패권을 유지했던 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 무적함대가 쓰러진 이후에 네덜란드 유명한 나라죠. 동인도 회사가, 네덜란드가 80년,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기축통화는 프랑스가 접수를 받아서 약 95년간 유지를 했었고요. 그 이후 가장 최근에는, 미국이 나타나기 최근에는 영국이었죠. 대영제국, 산업혁명을 통한 엄청난 그 국가적 패권을 이루었죠. 그런데 그 영국의 기축통화는 1920년까지 105년이었고요. 이게 1945년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하는 미국 달러와 기축통화까지 연장한다 하더라도 약 125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얘기하죠. 글로벌 기축통화를 가장 오래 유지했던 나라가 영국인데 그 영국조차도 역사에서 120년밖에 유지하지 못했다. 미국도 곧 그런 시기가 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시기는 이번에 2019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경제 위기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달러와 기축통화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달러와 기축통화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요, 그 브레튼 우즈에서 공식화됐습니다. 근데 브레튼 우즈에서 달러와 기축통화가 생성이 됐던 건요, 무역거래에 있어서 달러화로 거래를 하되 달러는 금으로 태환되는 형식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당시 금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 세계에 달러가 공급이 돼서 흘러다니는데 이 달러화를 믿을 수 없을 경우에는 미국으로 배에 싣고 와서 금으로 바꿔줘, 그러면 금으로 태환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화가 브레튼 우즈로 기축통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신용화폐가 된 게 아니라요, 똑같습니다. 금태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기축통화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도대체 금태환 기축통화 시스템이 무엇인지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보여줬던 그림을 좀 줄여서 가져왔던 건데요, 근본위, 즉 돈을 들고 오면 금으로 교환해 주겠다는 근본위 기축통화 시스템은요, 결국 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맨 먼저 금을 가장 많이 가졌던 나라가 포르투갈, 그 다음이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미국 순이었죠. 근본위 제도라고 해서 저 때에 지금처럼 그 포르투갈 돈이 막 다닌 게 아니라, 저 당시의 돈은, 지폐가 발명되기 전에 돈은 금화였습니다. 즉 금이었죠. 즉
이게 어떻게 유지가 됐냐면, 물건을 많이 사오면 금이 그 나라에서 유출이 됐죠. 그래서 일정 수준이 지나면 금이 없으면 그 패권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금을 왜 잃냐? 패권을 유지하면 되지. 돈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잣집 아들은 공부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자력 경생에 대한 그런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돈에 의지하면 되니까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아무튼 금분위 기축통화는 첫째, 금 보유량이 화폐의 신용도를 결정을 하고요. 금을 가장 많이 가진 나라의 화폐가 기축통화가 되었던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과거 2차 세계대전까지요, 금의 양을 누가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었느냐? 한 나라에 금광이 많은 것도 아니고 금을 화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전쟁을 통한 약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금이 갔는데 그 나라를 이겼는데도 금이 없으면 배상금을 불려서, 독일이 그런 경우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금으로 갚아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뭡니까? 중세시대에 금을 약탈하는 능력은 곧 뭐다? 군사력이죠. 그래서 군사력이 미국의 기축통화 시스템이 결정되기 전까지 한마디로 통화를 결정해 버린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산업 발전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기 때문에 굳이 내가 노력할 이유가 없죠. 즉 물건의 수입이 많아지면 그 나라에서 금이 유출이 됩니다. 근데 금의 유출이 계속되면 경제가 어려워지겠죠. 돈이 사라지는 거니까. 그게 디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면 그 금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죠. 근데 전쟁에서 치면 바로 기축통화 패권을 잃어버렸던 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금본위 화폐는, 이런 금본위 제도는 지난번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부채를 일정한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돈을 많이 금본위 화폐로 인해서 지폐가 나왔지만 빌려준다 하더라도 금을 가지고 있는 양의 10배 이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에 금을 다 찾으러 와버리면 뱅크런, 은행이 한마디로 문을 닫는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요, 아무리 많이 늘려도 10배 이상 늘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용화폐는 지금 100배 이상으로 늘려버리잖아요. 그래서 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성장의 속도나 한계는 명확했습니다. 반대로 경제위기의 그 질적인 것도 아직 크지 않았죠. 왜냐하면 부풀려주는 그 버블 확대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의 브레튼 우즈 체제가 종식된 게 있죠. 브레튼 우즈 체제가 뭐냐면 금본위 화폐로서의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건데요. 미국의 금본위 제도는 71년 8월 15일, 광복절이네요. 용케. 닉슨이 금태환을 중지 선언을 한 다음부터 사라졌습니다. 즉 한마디로 저걸 쉽게 얘기하면 나 기축통화 안 할래, 기축통화 포기 선언입니다. 왜? 돈이 늘어나는 속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금으로 바꿔줄 수 있는 금의 양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 미국의 달러가 너무 많이 발행되고 저걸 바꿔줄 금이 없으면 어떡하지? 빨리 달러를 들고 가서 금으로 바꿔버려야지 하면서 프랑스의 당시의 대통령이 그걸 눈치채고 금태환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 금태환 양이 미국의 보유한 양을 넘어서는 양이었기 때문에 아예 포기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금태환을 중지하는 순간 미국의 달러와도 기축통화를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국은 과거 다른 나라와 좀 달랐습니다. 왜냐? 돈이 저렇게 늘어나고 돈을 막 써대니까 세상 편했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의 기축통화 시스템을 금이 아닌 신용 기반,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달러와 신용, 이 신용화폐 시스템, 100% 신용화폐 시스템을 유지할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 금이 아니라 신용을 기반으로 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냥 마구잡이로 발행만 하면 미국은 나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왜?
돈의 역사는 곧 권력의 역사고 돈의 역사는 곧 세금의 역사입니다. 한마디로 인플레이션한 세금을 끊임없이 밀어붙일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게 좀 어렵죠. 이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한두 달 기다리면 제가 책이 나올 텐데 그때 이게 아주 자세하게 책에 내용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되 아무튼 미국은 기축통화를 포기하면서도 금모로 바꿔주는 기축통화를 포기하면서도 이 기축통화를 계속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벌어졌냐 고민을 했죠. 먼저 금태환을 포기한 이유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트레핀의 딜레마입니다. 즉 미국이 바꿔줄 수 있는 금의 양이 없었으니 중세 봉건 시대라면 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금을 뺏어간 나라들을 다시 찾아오면 되는데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이 설립됐고 그 이후로 전쟁이 상당히 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을 벌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민하는 시기에 미국의 유명한 트레핀이라는 교수가 트레핀 딜레마를 가지고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즉 미국이 금을 기반해서 돈을 발행을 하는데 미국 통화 자체가 글로벌의 가장 확실한 한마디로 상품 거래에 쓰여지는데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발행할수록 세계 경제가 호황이 된다. 반대로 너무 많이 발행되면 그 달러화를 보장하는 금의 양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화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무역거래의 준비자산으로서의 달러화가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고정환율제가 붕괴되는 거죠. 미국이 이론수당 35달러를 고정한 이 고정환율제가 포기하게 될 것이다. 왜? 돈이 너무 발행되니까. 이게 곧 트레핀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트레핀은 그 당시 의회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경상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새로운 국제 유동성을 창출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남긴 거죠. 그렇습니다. 새로운 국제 유동성. 미국의 50년대 이후에 재정 적자가 조금씩 늘어나긴 했지만 경상수지 적자가 아주 확대된 건 아니었어도 그만큼 돈의 양이 지속적으로 많아지면서 그 돈을 담보하는 금의 양은 한정됐다. 그렇다면 이걸 해결하려면 미국의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니 더 강한 새로운 통화 실험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밝혔어요. 이게 트레핀의 딜레마인데요. 그래서 새로운 통화를 실험을 한 거죠. 뭐다? 새로운 통화가 뭐죠? 예, 달러화, 금으로 보장하지 않는 달러화를 출현시킨 겁니다. 그런데 금으로 그러니까 태환을 보장하지 않는 달러화가 어떻게 하면 전 세계 무역거래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은 해결을 석유와 원자재 거래에 있었다 생각을 한 겁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화폐를 주주하는 게 역사에서 나왔고 그 화폐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권력은 계속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축통화 권력을 포기하지 않고 즉 금태환을 하지 않으면서도 기축통화 권력을 포기하지 않는 방법에 대한 고민 끝에 나온 게 뭐냐? 완전 100% 신용화폐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신의 달러화를 사용하게 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고민했던 게 페트로달러였습니다. 그 당시 70년대에 경제개발에 가장 필요한 원자재는 석유였고요. 석유가 곧 돈이었습니다. 즉 석유거래 대금을 오로지 미국 달러화로만 받게 되면 간단하죠. 달러화를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원자재죠. 석유뿐만 아니라 구리, 금 등 원자재의 교환 자체를 거래 자체를 무조건 달러화로 시키겠다. 그래서 국제 원자재 상품 거래소가 어디 있죠? 뉴욕과 영국에 있죠. 이 두 곳에서 대부분 상품 거래가 이루어지니 달러화로 고정을 해버린 거죠. 마지막, 외환보유고를 달러화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일종의 거래 준비 자산으로 금으로 태환하지 않는다고 달러화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외환위기를 겪게 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은 사우디로 달려갑니다. 사우디가 어떤 나라입니까? 당시에는 오페크의 수장이고 현재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요. 석유 생산의 1등인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가서 앞으로 석유 거래에는 달러화로만 받겠다고 선언을 해라. 그랬더니 사우디가 그래 좋다. 그래 나한테 해줄게 뭔데? 오케이. 니네 왕조의 권력을 절대 권력으로 유지시켜 주겠다. 어떻게? 미군 기지 니네 나라에 건설하고 니네가 힘들 때마다 미군이 너의 정권을 아예 보장해 줄게.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중동 한복판에 미군 기지가 있는 것은 중동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한 게 아니죠. 중동 한복판 사우디에는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미군 기지는 왜 있냐? 사우디 권력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미군 기지가 설치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최근 30년 동안 이런 달러와 석유 거래를 거부했거나 다른 통화로 하려고 했던 나라들은 다 망했거나 지구상에서 사라졌거나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라크, 베네수엘라, 최근에 이란도 그런 경우죠. 즉 트래핑 교수가 걱정했던 새로운 국제 유동성을 미국의 권력들은 군사력 기반 하에 사우디와 국제 원자재 거래를 달러화로 고정시키고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무지막지하게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기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화가 브레튼 우주 체제까지는 미국 달러화도 근본위 통화였고요. 71년 8월 15일 닉슨이 금태환을 포기한 이후로는 근본위 기축통화가 아니라 신용화폐 기축통화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71년 8월까지 미국 달러화를 포함한 근본위, 역사 속에서 있었던 모든 근본위 기축통화의 힘은 뭐였냐? 첫째, 금 확보 능력이었습니다. 금 확보 능력이 땅굴을 팔 수는 없었으니 금이 많이 나는 나라를 침략하는 능력, 식민지 확보 능력, 약탈 능력에 의해서 근본위 화폐를 자기네 통화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근본위 통화는 금의 양이 무한정 늘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요. 경제 위기가 오더라도 큰일이 별로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시간이 걸리면 결국 자연적으로 치유가 됐었습니다. 왜? 버블이 아무리 확대되려고 해도 금의 양의 10배 이상 확대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순환, 자연치유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돈의 양이 제한되었습니다. 즉 돈을 아무리 내가 마음대로 찍어내고 싶어도 내가 대출을 내 스스로 국가니까 내가 해주고 싶어도 즉 옛날에 로마 시대 때 네로 황제처럼 화폐에 은의 양을 속여가지고 하고 싶어도 금의 양이 없었으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것을 이거 돈의 양을 더 찍어놔서 경제 성장을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세계 패권을 유지하려면 군사비가 많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재정 적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이 트래핑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냐? 아예 근본위 폐지해버리자. 이렇게 됐죠. 그리고 근본위 기축통화 시스템 당시에는 IMF나 세계은행이 있긴 했지만 현재 신용화폐 시스템만큼의 그들의 그 권한이 확대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즉 100년 정도밖에 근본위 기축통화가 유지되지 못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돈이 절대적으로 늘어나고 싶었는데 늘어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신용화폐 실험으로 하게 될 경우 군사적인 패권이 약한 나라들은 신용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런 실험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이 어쩌면 최초로 그 실험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신용화폐, 신용기축통화 시스템 71년 8월 15일 이후에 100% 신용기축통화의 힘은 이제 군사력에서 나왔습니다. 왜? 군사력으로 페트로달러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누가 힘이 있었느냐? 대출자의 힘이 컸습니다. 신용화폐라는 것은 무제한적으로 부채를 늘릴 수 있다는 얘기고요. 부채를 무제한적으로 늘린다는 얘기는 버블이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버블이 형성된다는 얘기는 버블은 반드시 터지게 돼 있죠. 버블이 터진 다음에는 돈이 사라지고 돈이 사라지면 갚지 못하는 사람의 힘은 사라지고요.
빌려준 사람의 힘은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확보하는 능력이 곧 대출 권력이었고, 대출 권력이 곧 자본의 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희한한 건 이때 이후로는요, 과거에는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근본위 화폐들이 다 권력을 잃어서 사라졌는데, 신용화폐 시스템은 웃기게 된 게 경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달러의 힘이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 기축통화가 아닌 나라들은 달러 외환보유고가 부족할수록 금융위기를 겪게 되는 희한한 세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달러화가 부족하면 외환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모든 결제가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그렇게 한번 외환위기가 발생을 했더니 전 세계 글로벌 국가들이 외환보유고, 무역결제대금을 준비하기 위한 거의 모든 통화를 뭘로 했다? 달러로 하더라. 그래서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기축통화, 보유자산, 달러 보유자산이 전체 외환보유고의 63.5%를 차지합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달러화가 쓰레기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달러가 쓰레기가 되려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63.5%를 미국 채권으로 갖고 있는 이머징 국가든 이 외환보유고 국가들의 돈이 먼저 쓰레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왜? 그들 돈의 가치를 미국 달러화로 저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저장하고 있는 수단이 쓰레기가 되면 그들 나라, 미국보다 약한 나라들의 돈이 먼저 쓰레기가 되죠. 그러니까 미국 채권 걱정하기 전에 우리나라처럼 이머징 국가가 먼저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 걱정을 먼저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잘 보십시오. 71년 기축통화, 신용화폐 기축통화가 된 이후에요. 가장 먼저 신용화폐 시스템에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들은 어디냐? 남미에 있던 나라들입니다. 80년대 초만 라틴 아메리카 데프트 크라이시스가 있었습니다. 왜? 이들 나라에 미국 달러화로 엄청난 많은 부채, 대출을 해줬던 거죠. 그랬더니 이들 나라들이 외환보유가 없어지면서 금융위기, 한마디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었을 때 달러화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달러화로 돈 빌려주고 중독시켜놓고 달러화를 끊어버리니 위기가 일어났고, 그 위기 덕분에 달러화의 권한은 더 세져버린 거죠. 그 이후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블랙 먼데이 사건, 그 다음에 나스닥 버블, 러시아 부채 모라토리움 사건, 그 다음에 최근에는 주택 버블, 이런 시기에는 여지없이 달러가 강세해졌습니다. 즉 이번에 만약에 위기가 온다면 결국 이렇게 달러 강세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올 수가 있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달러가 휴지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달러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위기 때마다, 이론적으로는 알겠어. 위기 때마다 달러가 강세였다니까. 그래,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왜 위기 때마다 달러는 강세화되는 거지? 그런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달러가 강세에서 위기가 아니라 다른 건 모르겠고, 왜 위기 때마다 달러는 저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가치가 올라가느냐? 그 이유는 전 세계 대출의 65%가 달러화 대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뭐죠? 돈은 곧 대출 증서 아닙니까? 부채 증서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 대출의 총합이 전 세계에 있는 돈의 총합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대출의 65%가 뭐다? 달러화다. 달러화 대출은 누가 한다? 미국 은행들이 한다. 한국의 시중은행도 달러 대출이 있다고요. 그것은 달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외채를 달러로 가지고 있는 만큼만 대출해 주는 거지, 달러 신용은 미국에 있는 연준의 통제를 받는 그 은행만 대출이 가능한 겁니다. 자, 전 세계의 돈이 65%가 있습니다. 모든 금융위기는 신용이 팽창돼서 버블이 생긴 이후에 신용이 축소되면서 생긴다. 이게 경제 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용이 팽창한다는 얘기는 달러 대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거죠. 왜? 전 세계의 돈이 65%니까. 그 다음에 신용이 축소된다면 당연히
달러의 대출 신용이 가장 먼저 축소되겠죠. 그러면 달러를 빌려서 갚아야 되는데 달러가 사라진 거잖아요. 대출에서 파산해 버렸으니까. 그래서 달러가 더 귀해지는 거죠. 즉 크라이시스, 위기는요, 항상 신용의 수축, 디플레이션으로 발생을 하고, 이렇게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파산자가 나오고, 파산자가 나온다는 얘기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권력이 극대화되는 거죠. 여러분, 은행에서 돈 빌렸는데 못 갚으면 은행에 계속 질질 끌려가고 전화 받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갚을래? 신용불량도 되면 너 직장도 끊어줘. 때려쳐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국제관계도 똑같습니다. 자, 전 세계 대출의 65%가 대출이고 이 신용이 팽창적자가 줄어들면 당연히 갚아야 될 통화도 달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합니다. 현재 유로화, 대출의 유로화도 많고 전 세계 결제 통화에 거의 필적할 만한 통화가 유로화 아니냐? 유로화도 이렇게 결국은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통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 일리 있습니다. 왜냐하면 currency used in global payments, 글로벌 결제 통화에서 결제되는 가장 많은 결제 비중을 봤더니 1번이 달러가 40%였습니다. 유로화는 32.87%였습니다. 즉 무역거래에서 유로화가 이렇게 많이 결제 통화로 쓰여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곧 유로화가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 오해할 수도 있는 거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 가능성, 그런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합니다. 왜? 그 힌트는 지난 2011년, 2012년 유럽 재정위기에서 일어났습니다. 2012년 PIIGS,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돼지 오형제가 나타나면서 그들이 너무 많은 부채, 국가부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국가부채에 대한 신용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채권자들이 나타나서 빚 갚아라, 내 돈 내놔 하면서 벌어진 게 유럽의 재정위기였고요. 최근에 이탈리아도 이 재정 위기 가능성 때문에 이탈리아 얘기만 나오면 혼란스럽죠. 그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이탈리아 문제를 한 3번 강의할 때 얘기했죠. 유럽의 기본적인 문제는 통화만 통합됐을 뿐 재정이 통합되지 않아서 그렇다. 즉 빚은 내가 맘대로 내라고 해줬는데 빚을 갚으려고 하는 돈은 네 돈으로만 갚아라. 신용은 프랑스, 독일 신용을 쓸 수 있지만 돈은 니네들의 세금만 걷어서 갚아야 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된 거거든요. 왜? 낮은 금리를 빌릴 수 있으면, 독일의 신용도로 빌릴 수 있으면 한없이 빌려 쓰는데 갚을 때는 내가 벌어서야 갚아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당시 그렇게 해서 벌어진 게 재정위기였고, 재정위기를 현재 잠복시킨 가장 큰 확실한 이유가 뭐냐? 미국의 연준, 페드가 가져왔던 무제한 통화 수요였습니다. 왜? 유로화 가치를 다 버리려고 하자 페드가 달러를 무제한으로 유로화를 가져오면 빌려주는 통화 수업 때문에 이 문제가 현재 수면 밑으로 잠복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게 이데일리 기사 이런 나와 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결국 미국 연준만이 달러 조달 시장에서 경색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즉 유로화가 아무리 결제 통화로 많이 사용된다 하더라도 재정위기 한 번만 다시 까딱하면 모든 게 미국 연준에 와서 손 벌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현재 그런 구조다. 그래서 기축통화의 성은, 기축통화가 되려고 중국이 노력하는 이유는 외환위기가 없으려고 하는 거고, ECB도 영향력을 활용해서 무제한의 양적 영환을 할 수 있는 건 저렇게 재정위기가 와도 ECB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무슨 역할? 미국 연준에 가서 달러화를 무제한 빌릴 수 있는 역할. 그랬더니 기축통화는 누구한테 성운을 입더라? 예, 화면에 보시듯이 미 연준과 무제한으로 양적 완화 협약을 가진 나라의 통화만이 기축통화로 인정받는 거죠. 그 나라는 5개로, 첫째 스위스, 두 번째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국, 세 번째 ECB 유로존, 네 번째 뱅크 오브 카나다 은행, 네 번째 BOJ 뱅크 오브 재팬, 이 5개만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성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결론을 내겠습니다. 경제 위기 때마다 2019년에 설사 경제 위기가 100% 확률로 발생한다 칩시다. 그렇다 해서 미국이 달러화 시스템이 기축통화가 사라진다? 아니죠.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제 위기는 돈이 사라지는 거고 돈이 사라지면 갚아야 되죠. 그럴수록 돈의 가치는 더 올라갑니다. 그게 뭐죠? 달러화. 경제 위기가 발생한다면 달러화 지위, 달러화 패권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둘째, 그렇다면 너무 신용화폐가 많아서 금본위로 복귀한다고? 아니, 미국이 어렵게 사우디를 협박하고 원자재 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어렵게 얻어낸 이 권력, 모든 중앙은행들이 미국 연준에 와서 무제한 통화사업 해주세요 하면서 바짝 엎드려서 성은을 입으려고 노력하는 이 권력을 그들 스스로 포기할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상식입니다. 그리고 금으로 바꾸면 금 자체가 현재 통화량 담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 자체가 버블이죠. 왜? 금의 양이 없는데 현재 통화를 어떻게 다 바꿉니까? 그게 곧 버블일 수밖에 없죠. 세 번째, 군사적으로 미국을 능가할 힘이 나오지 않는 한 패권은 계속됩니다. 앞에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이 패권을 확보했었던 것도 군사력이었고 그 패권을 잃어버린 것도 결국은 군사력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군사력은 전 세계 다 합한 나라하고 1대 다로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이 돼 있죠. 그 한계는 무궁막진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얘기합니다. 신용화폐의 한계는 명확한 거 아니냐? 명확합니다. 왜? 부채가 지속적으로 매년 5% 이상 더 늘어야 이 성장이 유지되는 신용화폐 기반의 자본주의 시스템의 모순이거든요. 언제까지 늘어날 수 있느냐? 그렇죠. 언젠가는 망하죠. 그런데 언젠가는 모른다는 얘기죠. 결국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실험, 이것은 인류 역사의 아주 긴 역사의 일부일 것이다. 그게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당장 몇 년 후에 될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현실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 미국의 군사력 패권이 있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으로 사실 이렇게 걱정하는 게 미국 달러가 걱정하잖아요. 여러분,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쓸데없는 걱정, 축구를 좋아하신다면 메시 걱정, 호날두 걱정입니다. 가장 쓸데없는 화폐 걱정이 달러화 걱정입니다. 그런 시간에 그냥 잠푹 주무시면 됩니다. 이상이었습니다. 달러화 패권 시스템 사라진다? 가당치 않은 얘기다. 그런 일 없다. 꿈 깨라! 이상입니다. 안녕.